엄마, 살려줘. 문 열어줘. 거품으로 뒤덮인 차 안에서 아이가 질러대는 처절한 비명소리. 그 순간 영하 15도의 추위에 떨던 19살 여름이가 무심코 유리창에 그린 웃는 고래 한 마리가 닫혀있던 재벌가 손자의 입을 열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친 살인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야외 손세차장. 그곳에는 제 몸집보다 훨씬 큰 승합차와 사투를 벌이는 19살 여름이가 있었습니다. 여름이는 하얀 입김을 쉴 새 없이 토해내며 얇은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얼음장 같은 물통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진짜 춥다. 여름아, 정신 차려. 이거만 닦으면 2만 원이야. 아빠 병원비 내야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려 보지만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동상에 걸린 듯 검붉게 죽어 있었습니다. 살이 터져 피가 배어나온 자리에 차가운 물이 스며들 때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손톱 밑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세차장 입구로 위압감이 느껴지는 육중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5위 거산 그룹의 총수 박태산 회장의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박 회장과 그의 유일한 핏줄 7살 은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은우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심각한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었는데 1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차 안에 갇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로 아이에게 자동차는 엄마를 삼킨 움직이는 관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비서, 빨리 끝내라고 해. 애 숨 넘어가겠어. 박 회장의 다급한 호통이 떨어지자 밖에서 대기하던 여름이는 헐레벌떡 리무진으로 달려가 고압 세척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익! 강력한 물줄기가 차체를 때리고 곧이어 하얀 거품이 리무진의 유리창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 안은 암흑천지가 되었고 은우의 트라우마가 폭발했습니다. 안 돼. 깜깜해. 엄마. 아이는 짐승처럼 입을 벌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꺼운 방탄 유리에 막혀 밖으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여름이의 눈에는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아이의 조그만 주먹과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름이는 흠칫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박 회장이 아이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여름이에게는 그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저 아이가 금방이라도 공포에 질려 숨이 끊어질 것 같다는 서늘한 직감만이 들었습니다. 아가, 왜 그래? 여름이는 홀린 듯이 고무장갑 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무서운 꿈을 꾸고 올 때마다 엄마가 김서린 창문에 그려주던 그 그림. 여름이는 아이의 얼굴이 있는 유리창 부분의 거품을 손가락으로 쓱쓱 닦아냈습니다. 단순히 닦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거품을 캔버스 삼아 여름이의 빨간 고무장갑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나갔습니다. 동그란 몸통, 위로 솟은 꼬리,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입. 그것은 바로 웃는 고래였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던 은우가 고래를 보는 순간 동작을 뚝 멈춘 것입니다.
암흑 같던 창문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 속에 엄마가 그려주던 고래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래. 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품 사이로 여름이의 눈과 은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름이는 씩 웃으며 고래 그림 옆에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댔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은우는 홀린 듯 눈물을 뚝 그치고 덜덜 떨리는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유리창 너머 여름이의 손바닥 위에 갖다 대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19살 소녀의 붉게 튼 손과 7살 재벌 꼬마의 하얀 손이 맞닿았습니다. 차가운 세차장이 순식간에 기묘한 온기로 채워지는 찰나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도 진정시키지 못했던 손자의 발작이 저 꾀재재한 알바생의 손가락질 한 번에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박 회장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징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거칠게 내려갔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치며 여름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이봐, 학생. 지금 내 차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내 손자한테 장난을 쳐? 박 회장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여름이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낙서? 내 차가 자네 스케치북인 줄 알아?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여름이는 사색이 되어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해고되면 아버지의 병원비는 끝장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으려던 그때 창문 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입을 닫고 살았던 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시선은 할아버지가 아닌 빨갛게 얼어터진 손을 비비고 있는 여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 그 한마디에 세차장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릿한 물냄새와 독한 세제 냄새뿐인 이곳에서 아이는 대체 무엇을 맡은 걸까요? 박 회장의 굳어버린 얼굴과 여름이의 당황한 눈빛 사이로 세 사람의 운명이 거품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난다는 아이의 한마디에 박태산 회장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냉철함은 온데간데였고 손자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단어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쥐며 방금 내가 말한 게 맞느냐고 정말 목소리가 나온 거냐고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시선은 할아버지의 간절한 물음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창밖의 여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는 당황스러움에 자신의 옷 냄새를 킁킁 맡아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뒤집어 쓴 독한 세제 냄새와 비릿한 물 냄새, 그리고 낡은 패딩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도무지 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비루한 행색에서 엄마 냄새라니 아이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름이는 얼른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뒷걸음질치며 죄송하다고 자신이 씻지 못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안에 있던 은우가 닫히지 않은 창문 틈으로 고사리 같은 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하얗고 보드라운 손이 허공을 휘적거리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위험하다며 아이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은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는 여름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가까이 와달라고 보채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여름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향해 뻗은 아이의 손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서 차마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부르트고 여기저기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자신의 거친 손을 아이의 손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차마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더러운 때국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이의 손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은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름이의 쭈글쭈글해진 빨간 고무장갑 위를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세차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작은 공간만큼은 난로를 켜둔 것처럼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우는 여름이의 손등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짓는 환한 미소와 함께 냄새가 난다고, 우리 엄마가 바르던 복숭아 냄새가 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여름이는 아차 싶었습니다. 손이 너무 터서 피가 나는 바람에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발랐던 1,000원짜리 싸구려 복숭아 향 핸드크림. 그 달큰하고 인공적인 향기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엄마의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옷자락만 스쳐도 질색을 하며 발작을 일으키던 결벽증 손자가 세차장 알바생의 더러운 고무장갑을 제 얼굴에 비비고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은 묘한 질투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여름이를 뜯어보았습니다. 꾀죄죄한 모자를 눌러 쓴 저 아이가 대체 누구길래 내 손자를 홀린 것일까? 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돈 냄새를 맡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 평생을 의심 속에서 살아온 재벌 총수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비서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가려 하자 은우는 기겁을 하며 여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렸습니다. 여름이는 아이가 다칠까봐 황급히 손을 빼내며 나중에 또 오라고, 누나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약속이 마법이라도 된 듯 은우는 그제야 얌전해지며 떨어지지 않는 입술로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세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여름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머물다 간 자리. 분명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고무장갑 안쪽의 손바닥이 간질간질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름이는 그 기분이 낯설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난로 하나가 켜진 것 같은 기묘하고도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여름이의 운명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여름이에게는 기묘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차장에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여름이를 불렀습니다. 어제 왔던 그 검은 리무진의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감히 알바생 따위가 귀한 손자의 몸에 손을 댔고 이상한 그림으로 아이를 현혹했다며 당장 그 알바생을 자르지 않으면 세차장을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름이는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저 공포에 떠는 아이를 달래주려 했던 것뿐인데 그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여름이는 사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당장 수술비를 내지 못하면 퇴원해야 한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사장님도 여름이의 딱한 사정을 알기에 차마 내치지는 못하고 한숨을 쉬며 일단 눈에 띄지 않게 뒤쪽에서 걸레나 빨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구석진 수도가에서 얼음물에 걸레를 빨고 있던 여름이의 등 뒤로 낯익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싸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박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서슬 퍼런 눈으로 여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다짜고짜 지팡이 끝으로 여름이의 젖은 운동화 코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침을 뱉듯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손자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아이가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창문에 고래 그림만 그려대는데 내가 아이한테 무슨 헛바람을 집어넣은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여름이가 그저 돈 냄새를 맡고 어린아이를 홀려 한몫 챙기려는 근본 없고 교활한 꽃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름이는 빨갛게 언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이 돈 먹고 떨어지라고, 다시는 내 손자 눈에 띄지 말라고, 만약 한 번만 더 아이에게 접근하면 그땐 이 세차장은 물론이고 내 인생까지 송두리째 밟아버리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하얀 눈 위로 흩어지는 수표들. 그것은 여름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는 그 돈을 줍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해서 짓밟히는 서름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모멸감에 떨고 있는 여름이를 벌레 보듯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여름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바닥에 내팽개친 그 아이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그리워했던 친딸 서영이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짓밟은 그 아이의 자존심이 훗날 자신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찌를 비수가 되어 돌아올지를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할아버지와 손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여름이에게 모욕을 주고 돌아선 지 사흘 뒤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린 그 밤,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인 평창동 박 회장의 대저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지옥 옆 키우던 손자 은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가정부가 문을 열어보니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만이 덜컹거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호원과 경찰 병력까지 동원되어 눈 덮인 정원과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을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 피가 거꾸로 솟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렸습니다. 혹시 유괴라도 당한 건 아닌지, 추운 날씨에 길을 잃고 얼어 죽은 건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이 노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CCTV를 확인하던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회장을 불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조그만 체구의 은우가 제 몸보다 큰 패딩을 질질 끌며
대문 개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며칠 전 그 세차장 쪽 방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체할 틈도 없이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휘청거렸지만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핸들을 꺾으며 강남으로 질주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세차장은 이미 영업이 끝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세차장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은우야, 박은우.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텅 빈 세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절망하며 주저앉으려던 찰나 구석진 사무실 컨테이너 옆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좁은 틈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름이와 은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여름이는 자신의 낡고 얇은 패딩 점퍼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은우를 꽁꽁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은 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면서 말이죠. 은우는 여름이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신 듯 눈을 찡그리면서도 품에 안은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아이를 감싸 안은 그녀의 맨팔은 추위에 얼어붉은 점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노린 꽃뱀이라고 내 손자에게 헛바람을 넣은 몹쓸 아이라며 바닥에 돈을 뿌리고 모욕을 주었던 그 아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내 손자의 체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최고급 털코트를 입고도 춥다고 몸을 움츠리는데 저 아이는 그 추위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아이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여름이의 모습에서 19년 전 자신이 모질게 내쫓았던 딸 서영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울며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통증과 함께 박 회장은 비로소 이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여름이와 은우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도착한 비서와 경호원들에게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달려와 잠든 은우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아차로 옮겼고 여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꽁꽁 얼어 감각이 없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학생, 괜찮나? 박 회장이 엉겁결에 여름이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면서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캔버스 가방이 눈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가방 입구가 벌어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얀 눈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쯤 쓴 물감, 몽당 연필 몇 자루, 그리고 겉표지가 닳고 다른 작은 스케치북 한 권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자 스케치북이 파라락 소리를 내며 제멋대로 넘겨졌습니다. 박 회장은 무심코 그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넘겨지던 종이 위에는 며칠 전차 유리창에서 봤던 그 웃는 고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놀라게 한 건 고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그려진 그림들 때문이었습니다. 연필로 세밀하게 묘사된 한 여인의 초상화. 비록 나이가 들어주름이 있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지만 우아한 눈매와 입가의 서린 점, 그리고 특유의 아련한 분위기는 박 회장이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19년 전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갔던 친딸 서영이의 모습이 그곳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눈밭에 떨어진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웃고 있었고 때로는 슬퍼 보였으며 마지막 장에는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뼈저리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영혼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그림체, 선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뭉개며 명암을 주는 그 독특한 화풍은 어린 시절 미술 천재 소리를 듣던 딸 서영이의 솜씨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 회장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여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회장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사람처럼 여름이는 스케치북을 품에 꼭 껴안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 여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고 박 회장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 속 내 딸 서영이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말인가? 회장의 머릿속에서 19년 전의 기억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가난한 미대생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다며 울며 빌던 딸. 그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모질게 내쳤던 자신. 그때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설마. 박 회장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보라 속에 서 있는 저 꾀죄죄한 소녀의 얼굴 위로 19년 전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딸의 얼굴이 겹쳐지며 오버랩되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공포와 경악으로 바뀌어 회장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보라가 핥히고 간 다음 날 아침, 박태산 회장의 집무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창밖은 눈이 시리게 하얗지만 회장의 책상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담긴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거산 그룹 비서실이 밤을 새워 찾아낸 세차장 알바생 한여름의 모든 것이 담긴 뒷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그의 손끝이 얇은 종이 봉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그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뭐라고 적힌 칸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이름 석자. 한서영. 영아. 박 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19년 전 그림 그리는 놈이랑 살 거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자신이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친딸 박서영이 가명을 쓰며 살아온 이름이었습니다.
시선이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망 일시 5년 전 12월 24일. 사망 원인 급성 폐렴 및 영양실조. 영양실조. 그 네 글자가 박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 딸이 아비는 산의 진미를 먹으며 배를 두드릴 때 차가운 단칸방에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갔다는 사실이 활자로 박혀 회장의 눈을 찔렀습니다.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딸이 죽어가면서 불렀을 이름이 혹시나 모질게 내친 아비의 이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내민 또 한 장의 결과지. 어젯밤 눈밭에서 여름이가 흘리고 간 머리카락과 박 회장의 유전자를 대조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습니다. 불일치 확률 0%, 친생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999%, 99.999%. 그 숫자는 그 어떤 변명도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핏줄의 증명이었습니다. 여름이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노린 꽃뱀도 근본 없는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춥다고 밀쳐내고 돈을 뿌리며 내 손자 근처에 얼씬도 말라며 벌레 보듯 경멸했던 그 아이가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서영이가 목숨을 바쳐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자신의 하나뿐인 외손녀였던 것입니다. 으아! 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명패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그 고운 손이 다 터져 피고름이 나도록 얼음물에 담그게 만들었구나. 내 딸을 굶겨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딸의 자식까지 내 손으로 짓밟아 죽일 뻔했구나. 자신이 뿌린 돈을 주우며 모멸감에 떨던 여름이의 얼굴이 떠올라 회장은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도 겉옷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가서 빌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닳고 이마가 깨지도록 빌고 또 빌어야 했습니다. 회장님, 외투라도 입으셔야. 비서가 말릴 새도 없이 칠순의 노인은 맨몸으로 영하의 추위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구석진 의자에 여름이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밭에서 떨고 다시 병원으로 달려와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파김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눈에 젖은 채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무릎 위로 늘어뜨린 손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박태산이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회장님이 차가운 병원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여름이의 발치에 닿았습니다. 인기척에 여름이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며칠 전 자신에게 호통치던 오만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늙은 죄인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여름이의 붉게 튼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거칠한 굳은 살, 터진 피부 사이로 배어나온 핏자국. 그 손의 감촉이 너무나 아파서 회장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갔습니다. 이 손, 이 고운 손을. 여름이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회장은 그 더럽고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눈물 젖은 뺨에 가져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여름이의 손에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아가, 하래비가 너를 못 알아보고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그 처절한 고백이 병원 복도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있는 여름이의 손등 위로 회장의 늙은 뺨이 비벼졌습니다. 19년의 세월을 건너 엇갈렸던 핏줄이 마침내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기쁨보다는 뼈를 깎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참회로 얼룩진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 여름이의 입술 사이로 낯선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헛소리처럼 애타게 찾았던 그 이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진실된 눈물과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가족관계 증명서 속 한서영이라는 이름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여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그림을 그리면서도 행복해하기보단 슬퍼했는지, 왜 비싼 고래 그림 동화책을 사주는 대신 창문에 김을 서리게 해 손가락으로 고래를 그려주었는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두고 온 가족,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박 회장은 비서에게 무언가를 급히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여름이를 앉힌 박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대야에 여름이의 손을 담갔습니다. 아, 뜨거워. 여름이가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물은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영하의 얼음물에만 익숙해져 있던 여름이의 손이 정상적인 온기를 뜨거움으로 착각할 만큼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박 회장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은 최고급 양복 소매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손녀의 언손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검은 기름때, 동상으로 짓물러 터진 상처들. 회장은 비누 거품을 내어 그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 못난 하래비가 널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딸 서영이가. 그림 그린다고 쫓겨나면서도 결국 내 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회장의 눈물이 대야 속으로 뚝뚝 떨어져 따뜻한 물과 섞였습니다. 여름이는 자신의 손을 씻겨주는 노인의 정수리에 내려앉은 하얀 흰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려왔습니다. 그것은 핏줄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끌림이자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여름이가 그토록 갈구했던 보호자의 온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여름이가 울먹이며 부르자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는 젖은 손을 들어 회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에 박 회장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멀리서 링거대를 짚고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우였습니다. 며칠 전 저체온증으로 입원했던 은우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어 병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이는 여름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이모, 가지마. 나랑 있어. 은우는 여름이의 허리춤을 꼭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는 젖은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 여름이, 은우. 피로 어진 3대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여름이의 손이 할아버지의 눈물과
은우의 체온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이 녹는 것이 아니라 19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불행한 운명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가족이라는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름이는 병실 창문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웃는 고래를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슬픈 고래였지만 오늘 밤 고래는 정말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난히 밝은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물러가고 어느덧 세차장 담벼락 개나리에 노란 꽃망울이 맺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여름이가 동상 걸린 손으로 사투를 벌이던 그 야외 세차장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영 청소년 예술센터라는 예쁜 간판을 단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박태산 회장이 세상을 떠난 딸 서영이의 이름을 따서 여름이처럼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해 지은 꿈의 터전이었습니다. 따사로운 주말 오후 센터 앞마당에서는 한바탕 물난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저기도 싸야죠.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은우였습니다. 폐소 공포증으로 차 근처에도 못 가던 아이가 이제는 한 손에 호스를 들고 신나게 물을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팔을 걷어붙인 박 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듣던 그가 오늘은 최고급 양복 대신 웃는 고래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손주가 뿌리는 물세례를 맞으며 허허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녀석, 하레비 옷 다 젖는다. 살살해라, 살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가오는 한 여대생. 화구통을 어깨에 메고 캔버스와의 청바지를 입은 건강한 모습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빨간 고무장갑 대신 붓과 팔레트가 들려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괴롭히던 검은 동상 자국은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모 왔다. 은우가 호스를 내팽개치고 여름이에게 달려와 폭 안겼습니다. 여름아, 학교는 잘 다녀왔냐? 그림은 잘 그려지고? 박 회장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인자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여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스케치북 한 권을 꺼내 두 사람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겨울 눈보라 치던 그날 밤의 풍경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거품이 가득 묻은 자동차를 닦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수채화처럼 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세차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와, 이거 나다. 나 진짜 멋있다. 은우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고 박 회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 서영이 솜씨를 꼭 빼닮았어. 아주 훌륭해. 여름이는 씩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값 해야죠? 오늘 세차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름이가 거품소를 들자 은우도 질세라 다시 호스를 잡았습니다. 박 회장도 질 수 없다는 듯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치익.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하얀 거품이 자동차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처럼 공포스러운 암흑은 없었습니다. 거품은 햇살을 받아 무지개색으로 반짝였고 유리창 너머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여름이는 거품이 묻은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그란 몸통, 위로 솟은 꼬리, 활짝 웃는 입, 웃는 고래였습니다.
이제 그 고래는 더 이상 슬픈 아이를 달래주던 눈물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곳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가족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헤엄칠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 봄은 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네 인생도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라는 따뜻한 물 한 바가지면 금세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웃는 고래 가족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북 드라마 뭉클정거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